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기업과 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도 각 산업에 흘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유입 비중 1위인 컴퓨터 분야는 상반기에 그 FDI 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지난해 전체 2배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 시대에 인도만 홀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증시도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넥스트 차이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최근에 2개의 인도란 책을 내신 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인도 시장이 꽤 뜨겁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전 세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FDI 해외 직접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2분기에만 224억 달러가 이제 몰렸어요. 224억 예, 달러. 그리고 이제 네. 연평균 이제 성장률은 이제 6% 네.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당연히 세계 1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이면 국가 전체 경제 규모, 즉 GDP 규모로 보면 일본을 추월할 예정이고요. 28년이 되면 이제 독일 세계 3위인 이제 독일도 이제 추월할 예정으로 이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PO 기업 공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올해 한 해만 현재까지 94억 달러가 IPO가 됐어요. 그러니까 94억 달러요. 예,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도 주식시장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작년 말에 4조 달러였는데 올해 네. 상반기에 5조 달러를 돌파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나 다른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놀라운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한 10년, 15년 전에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네. 소가 많이 다닌다. 네,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는 훨씬 덜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고요. 네.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인도의 겉모습만 보고 이 나라가 이제 발전했다,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지만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방식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우리가 번쩍번쩍 거리는 건물들이야 예전서부터 사실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인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원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 기업들이 인도를 믿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이 네. 새로운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개의 인도란 책을 이제 번역하셔서 이번에 내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인도를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저는 인도를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그 책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한번 되게 좋다, 이거 한번 번역해 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한 2달 사이에 여러 매체에서 현대 인도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라는 네. 찬사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책을 번역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지식인 특유의 아주 이제 고색 창연한 이제 영어 표현도 있고 네. 또 시니컬한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네. 이제 어떻게 옮길지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 법무법인에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인도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시고 책을 번역하시게 됐는지.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지구본 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동향, 다른 나라 소식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 관심 있는 국가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번역하는 겁니다. 좋은 네. 책을 잡아서 그러면 싫던 좋던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책을 붙들고 있다 보면 뭔가 네. 좀 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든 인도에 관한 책을 번역한 계기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외국인 기관의 그 직접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네네. 개인들은 그 직접 현지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래서 네. FPI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FPI. 예. 네. 근데 이거를 취득을 하려면 이제 10가지 이상의 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 현지의 세무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런 자격을 다 갖춰도 인도의 악명 높은 이제 행정 관료 체계에서 악명 높은? 도장이 찍힐지 안 찍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거 FPI 자격을 획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3년마다 또 별도의 금액을, 꽤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납부를 해서 예.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러한 자격을 유지를 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투자를 뭐 못하실 그럴 상황은 별로 아닌 게 많은 인도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또 네. DR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다 인도와 관련돼 있는 ETF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펀드들도 존재하니까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인도라는 국가는 현재 우리 예전에 중국의 초창기 발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어떤 대규모 투자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만큼의 부실이라든지 네.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들이 분명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정 기업의 어떤 성장보다는 인도 경제 전체에 네. 베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간접 투자도 충분한 수익을 현재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전 세계 돈이 인도로 몰려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 저성장 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이제 인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가장 큽니다. 원래 인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저성장, 뭐 힌두스탄 뭐 이제 성장이다라는 정도로 되게 네, 낮은 네. 저성장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의 모디 수상이 이제 제조업 육성 이런 것들로 강하게 부르짖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투자 그리고 인도 정부가 원하는 한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보조금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도에 가는 기업들이 제일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수출. 우리가 중국에서 봤던 뭐 이제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인도 내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네. 뭐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 연령이 28세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젊죠? 예, 뭐 네. 우리도 1990년대만 해도 평균 연령이 이제 아직 30이 안 됐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인구가 아직 14, 젊고 5천 정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네. 이제 인도는 영어를 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훨씬 친숙하고 네. 편리하게 느껴지고요. 또 다른 그러네요. 장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에어컨 시장만 해도 연평균 12% 이상 해서 2030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도에 점점 중산층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인도 경제가 당분간 굳건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내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네. 인도에서 아직까지 수출을 염두에 둔 접근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현대차도 네. HMI 그러니까 법인이 네. 현지 진출 28년 만에 이제 인도 법인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인도 시장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크신지 잘 모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인도는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에 이어서 세계 3위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차들이 팔리는 시장이에요. 물론 그 새롭게 팔리는 차들이 대부분 우리 눈에 보면 경차, 소형차 위주다 보니까 단가는 매우 저렴합니다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시장이고 또 성장세가 이제 놀랍다라는 점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96년에 인도 법인을 설립을 이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1년에 약 현대차 단독으로 한 60만 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2위의 이제 업체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은 그 차를 만드는 업체는 이제 인도와 일본의 합작 업체 마루타 스즈키라는 이제 업체인데요. 현재 현대차는 이제 인도에서 15% 점유율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즈키 같은 경우는 41%니까 격차는 네.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이제 현대차의 그 투자는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뭐 최근 들어선 전기차 뭐 이런 생산 라인도 구축을 해서 인도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또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이제 커버하는 이제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이번에 그 IPO 규모가 인도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제 인도의 IPO를 이제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뭐 일단은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인도에 대한 더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여기를 네.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과거 중국에서의 경험도 일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함을 이제 겪고 어떻게 보면 저가로 뭐 매각을 하고 헐값에 매각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직면했는데 IPO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주식이 많은 투자자들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자산이 이제 정부 정책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죠. 만약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여러 가지로 항의를 한다든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 체제다 보니까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현대차의 성공에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같이 베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많아질수록 점도 또 염두에 뒀었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네. 중국의 어떤 사례를 보고 현대차가 네.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중국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인도가 이제 중국과 비슷한 노동 그 규모 또 내수 시장 같은 규모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네. 과거 그 중국 성장기를 재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기대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는 인도가 과연 중국과 똑같은 길을 갈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인데 중국과는 모든 면에서 다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이를테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세죠. 물론 각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방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주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고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라는 동네, B라는 동네 룰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종 세금 제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면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영국 식민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이 문서가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구두 약속을 믿고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놓지 않으면은 수많은 소송과 직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이제 상당히 좀 부실한 면들이 많고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인도가 이제 당면한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부터 먼저 깔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자.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동북아 뭐 한중일 세 나라의 어떤 발전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료주의도 이제 매우 셉니다. 악명 높은 아까. 뭐 악명이 높다라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보면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성공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만 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크게 성공한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이러한 면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두 개의 인도란 책 그 내용 조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1947년에 인도가 독립했나요? 네, 인도 독립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도의 현대사를 어떻게 보면 경제사를 중심에 놓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서술하는 책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두 개의 인도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원제는 인도 이스 브로큰입니다. 부서진 인도, 망가진 인도.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네요. 네, 느낌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발전 경로를 가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고 현재 네. 모디 총리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도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네. 역부족이다. 아. 예, 이런 상당히 좀 우울한 결론을 내리고 네, 있어요. 모디 총리라 그러셨는데 이 책을 쓴 사람도 아쇼카 모디 네, 교수죠. 맞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예, 교수요. 맞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인도를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오랫동안 관찰을 이제 해왔던 인도 네. 분이신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 쓴 책이고 네.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인도 사람이니까 나는 애정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과감하게 비판해도 돼. 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했던 경로를 인도가 따라왔어야 되는데 인도는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발전
성과 이런 것들을 사실 인도가 누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들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인도는 현재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어떤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는 1947년 독립한 이후에 제일 그 당면한 과제 저자의 판단에 따르면 제일 당면한 과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낮은 임금에 기댄 이제 우리 같은 경공업 이런 이제 수출 지향적인 산업 어떻든 간에 제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독립의 위인이라고 하는 네루 수상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먼저 이제 육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네. 비료라든지 제철 공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규모 산업들이 이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지는 못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중화학공업들은 자본의 투자는 많지만 고용을 이제 내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반실업 상태, 잠재적 실업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네. 사회를 이제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모두 다 국가가 이제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온 교육. 국민에게 대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그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의 대중교육, 보편적인 국민들에 대한 교육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우리 뭐 IT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천재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14억 인구에서 소수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세계적인 뭐 석학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천재들이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네. 사회가 보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인력들이란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네. 글을 읽을 줄 알고 네. 세무를 할 줄 알고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교육 그다음에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교육인데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했다. 네. 그러는 것이 결국은 제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두 개의 인도라는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 그러면은 어떻게 기둥입니다. 보면 이제 넥스트 차이나라고 해서 인도 열풍에 대한 기대보다는 네. 지금 이제 그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또 뭐 빈곤율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통계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개 인도의 저자는 상당히 그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그 인도의 발전이라는 것이 GDP 상으로 좋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주로 단기적이 그다음에 전공과의 유착에 따른 어떤 성장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네, 이제 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도의 어떤 부유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아예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우리가 뭐 1970년대, 80년대 느꼈던 그러한 이제 정서는 좀 상당히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나라로 보지만 북부와 남부의 격차도 매우 크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뭐 카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전 근대적인 신분제도. 신분제도도 네. 있고 그래서 이 제가 두 개의 인도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인도가 점점 이제 더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이 저자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인도랑 방글라데시랑 누가 더 잘 살아? 그러면 당연히 인도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글라데시가 더 잘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베트남 같은 나라도 훨씬 앞질러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인구를 활용해서 봉제, 섬유 이런 이제 그 저부가 가치지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인도의 지식인들이라든지 인도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남한테 보이는 산업, 멋있어 네. 보이는 산업 이런 데 주력하면서 실제로 내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이 저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진짜 인도의 모습일까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인도의 잠재력이 많고 인도의 증시의 상승 여력이 높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렇고요. 뭐 인도에 대해서 대규모 인도 시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만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절하게 이제 갖추는 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미국장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선진국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머징 마켓에 적절하게 성장을 하고 내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산 투자의 개념 그리고 간접 투자라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인도가 이제 과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엇갈립니다만 네, 네. 사실 1990년대 중반 중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인도는 양쪽 갈림길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어떻든 간에 경제를 성장시켜서 이제 훨씬 그 많은 부를 만들어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에 이제 버블로 끝나고 이제 또 경기가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또 겪을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현재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이제 어떤 그 외국 시장에 막연히 투자할 때 좀 실수를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끝으로 인도 시장을 볼 때 이것만큼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해 주시고 그러니까 싶은 인도에 대한 부분이 투자는 있으시다면요. 뭐 ETF나 간접 투자는 매우 쉽게 이제 이루어집니다만 저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인도는 이래. 뭐 우리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거대한 나라고요. 특히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는 정반대인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사고하다 보면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비전이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쯤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